이 문제는 대기 상태에 따라 굴뚝 연기가 어떤 모양으로 퍼지는지, 짝을 맞게 연결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굴뚝 연기 모양은 대기의 안정도, 즉 공기가 위아래로 잘 섞이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면 위아래로 공기가 활발히 뒤섞이면서 연기가 크게 소음보리치듯 퍼지는데, 이 모양이 고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환상형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대기가 안정하거나 역전 상태이면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지 않고 옆으로만 얇게 퍼지므로 부채를 펼친 모양인 부채형이 나타납니다. 즉 역전 상태와 매우 안정 상태 모두 부채형으로 연결됩니다. 훈진형은 상치는 역전으로 막혀있고 하치는 불안정하여 공기가 위로 못 올라가고 지표 쪽으로만 눌려 퍼지는 경우입니다. 문제의 보기처럼 상층 불안정, 하층 안정으로 뒤바뀌면 훈진형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전 상태에서는 부채형이 맞게 짝지어져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기체 시료나 기화시킨 액체, 고체 시료를 온방가스의 실어관내를 지나가게 하면서 각 성분이 관을 통과하는 속도 차이로 분리되어 나오는 순서와 양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입니다. 성분마다 관속 충전물과의 친화력이 달라서 관을 빠져나오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 어떤 물질인지 알아내는 것이 정성 분석, 검출된 양으로 농도를 알아내는 것이 정량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은 무기물, 유기물을 가리지 않고 대륙, 가십밭, 청성, 정량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법입니다. 흡광광도법과 원자협 방광도법은 빛의 흡수 정도로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고,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은 적외선 흡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라 운반가스로 성분을 분리하는 방식과는 원리가 다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광화학 스모그는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 한낮에 잘 생기고 만들어진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대기 중에 머물러 있어야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래서 발생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자 반응의 재료가 되는 반응성 탄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야 하고, 이 재료들이 자외선을 받아 반응을 일으키려면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억과 니은입니다. 디귿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는데, 대기가 불안정하면 공기가 위아래로 잘 섞이면서 오염물질이 빠르게 퍼져 나가버립니다. 광화학 스모그가 짙어지려면 반대로 대기가 안정되어 오염물질이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므로 디귿은 발생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기억과 니은이고 답은 1번입니다. 탄소가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탄소 12kg마다 산소 22.4sm3가 필요함으로 9kg의 비례식을 세우고 공기 중 산소 21%로 나눠 공기량으로 바꿉니다.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바꿀 때는 항상 0.22로 나눕니다. 답은 2번입니다. 흡수장치는 기체 상태의 오염물질을 액체 속에 녹여서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 흡수액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결국 얼마나 잘, 많이, 안정적으로 오염물질을 녹여내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용해도입니다. 오염물질을 흡수액에 녹여서 없애는 것이 목적이므로 용해도는 작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커야 합니다. 용해도가 커야 같은 양의 흡수액으로도 더 많은 오염가스를 흡수할 수 있고 처리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옳은 조건입니다. 정성이 작아야 흡수액이 장치 안에서 잘 순환하며 가스와 접촉할 수 있고, 휘발성이 작아야 흡수액 자체가 날아가 손실되거나 새로운 오염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장치를 부식시키거나 다른 물질과 엉뚱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용해도가 작아야 한다는 설명이고 답은 1번입니다. 건조한 대기는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채워져 있지만 이 둘을 뺀 나머지 성분들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서를 부피 비율로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건조대기 구성 비율은 질소 78%, 산소 21%로 두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아르곤 0.934%, 이산화탄소 0.033% 순이며 그 뒤로 네온, 헬륨, 제론 같은 미량, 기체가 이어집니다. 즉 질소와 산소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성분이 바로 아르곤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 익숙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비율로 보면 아르곤보다 훨씬 적고, 니온과 오존은 그보다도 극미량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연료 속 탄소가 산소 부족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될 때 생기는 무색, 무취의 기체입니다.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힘이 산소보다 훨씬 강해서 몸속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이독가스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성질 하나가 바로 물에 대한 용해도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입니다. 물에 잘 녹는 기체가 되려면 극성을 띠거나 물과 반응성이 좋아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그런 성질이 약해 수용성이 낮습니다.
이번 지문은 물에 잘 녹는다고 했으니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는 뒷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앞의 용에도 설명이 틀렸으므로 전체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굴뚝연기의 모양은 배기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하층은 불안정, 상층은 안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연기 형태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맑고 바람이 약한 날 아침에 잘 생깁니다. 밤새 지표면이 식으면서 상층에 안정한 접지역 전층이 만들어져 있다가 해가 뜨면서 지표 근처만 먼저 데워져 하층이 불안정해지는 시점이지요. 연기가 굴뚝을 빠져나가면 아래로는 잘 퍼지지만 위쪽은 안정층에 막혀 못 올라가고 눌립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지표면 쪽으로 마치 훈증하듯 갈리며 지표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모양을 훈증형이라 부릅니다. 나머지 보기도 함께 정리하면 환산형은 대기가 절대 불안정하고 바람이 강해 대류 혼합이 심할 때, 원시형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약해 난류가 약하게 있을 때, 구속형은 고기압권에서 침강역전이 오래 지속되거나 전선역전이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기체의 색깔과 냄새, 용해성 같은 물리적 성질을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염소는 상어산업에서 황록색을 띠는 기체이고 자극성 냄새가 강한 독성가스입니다. 물에도 잘 녹기 때문에 눈, 코, 기관지, 폐 같은 점막을 자극하고 많이 흡입하면 코업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짚어보면 암모니아는 자극성은 있지만 무색의 기체이고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무색무취라 자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황록색의 자극성까지 갖춘 기체는 염소뿐입니다. 색깔과 자극성을 함께 묻는 문제이니 염소는 황록색, 암모니아는 무색 자극성이라는 식으로 짝지어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촉매산화법은 활성탄 흡착이나 직접연소법과 달리 백금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촉매를 이용해 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촉매가 반응을 도와주는 만큼 굳이 아주 높은 온도까지 올리지 않아도 악취물질이 산화 분해됩니다. 그래서 직접연소법이 보통 650에서 800도 이상의 고온을 필요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촉매산화법은 이보다 훨씬 낮은 약 250에서 450도 정도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으니 연료비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촉매를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온 산화가 가능한 250에서 450도 범위를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저희 발열량에서 고위 발열량을 거꾸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고위 발열량은 물이 액체로 응축돼 자멸까지는 각, 저희 발열량은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 자멸을 못 낸 값입니다. 그 차이가 수분의 증발자멸이지요. 수소의 킬로그램이 물 곱 킬로그램을 만들므로 의 증발자멸 밑백을 곱해 더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공기비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공기비는 연료를 태울 때 실제로 넣어준 공기량이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량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론 공기량이 18SM3, 실제 사용한 공기량이 21.6SM3이라고 그대로 주어져 있으니 나눗셈 한 번이면 끝납니다. 공기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이론상 필요한 양보다 공기를 더 많이 넣어 완전연소를 유도했다는 뜻이므로 실제 현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로스앤제네스형과 런던형 스모그의 역전 형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두 스모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짝지어 기억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로스앤젤레스형은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석유계 연료가 원인이고 한낮 강한 햇빛을 받아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며 기온이 23에서 32도 정도로 높은 여름철 낮에 잘 생깁니다. 이때 대기가 안정되어 상공의 더운 공기가 지표의 찬 공기를 눌러 가라앉히는 층강성 역전이 만들어져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런던형은 석탄연료의 매연과 아황산가스가 원인이며 밤사이 지표면이 식으면서 열이 반사되어 생기는 방사성 역전이 특징입니다. 그러니 방사성 역전 형태는 런던형에 해당하는 조건이라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 발생 조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답은 1번입니다. 원심력 집진장치는 항진가스를 원통 안에서 회전시켜 원심력으로 먼지를 벽 쪽으로 밀어내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구조가 간단해서 다루기 쉽고 점착성이나 흡착성이 있는 배출가스에는 잘 붙어버려서 적합하지 않다는 특징까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압력 손실과 기술 난이도 부분입니다. 원심력 집진장치는 가스를 강하게 회전시켜야 원심력이 커지고 집진율도 올라가는 구조라서 압력 손실이 50에서 150mm 수준 정도로 비교적 큰 편에 속합니다.
또한 원하는 집진율을 안정적으로 얻으려면 블로우다운 같은 보조 장치를 적용하거나 형상을 최적화하는 등 전문적인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압력 손실이 20mm 수주로 작고 전문 기술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펴낸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집진 장치의 먼지, 통과율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통과율은 입구 먼지 중 집진되지 많고 빠져나간 비율, 즉 출구 농도를 입구 농도로 나눈 값입니다. 통과율 0.5%는 0.01%8005이므로 식을 뒤집어 입구 농도를 구합니다. 통과율이 작을수록 집진이 잘 된 것이라 입구 농도가 출구 농도보다 훨씬 커야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페놀류는 미량으로도 문제가 되는 물질이라 시료를 뜨자마자 상태를 그대로 붙잡아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존 방법을 외우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하나는 미생물 활동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화 등 화학적 변화를 막는 것입니다. 사도고관은 미생물 번식과 많은 속도를 늦추는 기본 조치이고 여기에 인살로 pH를 4 이하로 낮춰 산성 조건을 만들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합니다. 황산고리를 리터당 1g 넣는 이유는 페놀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효소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장과 산성화, 미생물 억제제 첨가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최대 보존 기간이 28일로 비교적 길게 인정됩니다. 1번의 용존산소 고정은 용존산소 시료에 2번의 즉시 여과 사도보관은 다른 항목의 보존법이며 3번처럼 상황 보관하고 즉시 측정하는 항목은 페놀류가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혼합용액의 농도, 표시법인 표기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황산이라는 표기는 황산과 물을 부피 비율 1대 2로 각각 바로 취해서 섞으라는 뜻입니다. 즉 황산 1의 부피에 물 2의 부피를 더하는 것이지 전체 부피를 2로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 전체 부피를 딱 맞추라는 뜻이라면 물로 희석해서 전체가 2ml가 되게 만들어야 하지만 표기는 그런 정용 개념이 아니라 각 성분의 부피를 그대로 더하는 혼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황산 1ml와 물 1ml를 그대로 혼합한 용액이 정답이 됩니다. 반면 물 1ml에 황산 2ml를 넣는 것은 비율이 반대로 뒤바뀐 것이고 물을 넣어 전체 부피를 2ml로 맞추는 방식들은 표기가 아니라 다른 희석 표기법에 해당하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SVI와 SDI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둘 다 슬러지의 침강, 농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로 짝을 이룹니다. SVI는 mLS에서의 g이 차지하는 침전 슬러지 부피이고 SDI는 침강 슬러지 100ml당 무게입니다. 분자와 분모가 뒤집힌 관계라 SVI는 100합 8속 98이는 100밭 SDI가 됩니다. SVI가 크면 침강성이 나쁘고 SDI는 작아집니다. 두 값이 100을 상수로 반비례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침전지의 원료이어 유효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료이어란 침전지, 상단에서 처리된 물이 넘쳐 흘러나가는 독을 말하는데 이 독의 단위 길이당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넘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원료부하입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세우면 원료부하는 하루 처리 수량을 이어의 유효 길이로 나눈 값이 되고 거꾸로 유효 길이는 하루 처리 수량을 원료부하로 나누면 구해집니다. 먼저 시간당 유입량 50큐빅미터/h를 하루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24시간 균일하게 들어오므로 그냥 24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위를 하루 기준으로 통일한 뒤 원료부하로 나눠주기만 하는 데는 단위 환산이 핵심인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활성 슬러지법에서 포기조 용적을 BOD 용적부하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용적부하는 유입 BOD 청량을 용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거꾸로 용적은 BOD 청량을 용적부하로 나눕니다.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으로 1715mg/L는 1.72로 kg/큐빅미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불소화 및 폐수를 처리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불소는 물에 녹아있는 이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라앉히는 방식으로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소 이온을 눈에 보이는 곳의 형태로 바꿔주는 화학 반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과량의 소석회를 넣어 pH를 10 이상으로 높인 뒤 인산을 첨가해 불소와 반응시켜 제거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충분히 교반하여 반응을 완료시킨 다음 황환이나 염산으로 중화하면 불소가 결합된 침전물이 응집되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약품을 넣어 불용성 화합물을 만든 뒤 가라앉히는 방식이므로 화학침전에 해당합니다. 물리침전이나 자연침전은 화학 반응 없이 단순히 무게 차이로 가라앉히는 것이고 생물침전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불소 제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pH의 정의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염산은 100% 이온화하는 강산이므로 녹인 농도가 그대로 수소이온 농도가 됩니다. 즉 0.00000장이면 수소이온도 0.0001몰입니다. 10의 거듭제곱 골로 바꾸면 지수만 보호를 바꿔주면 되니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0.001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므로 pH는 4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레이놀즈 수는 유체나 입자의 흐름이 층류인지 만류인지를 가늠하는 무차원수입니다. 식을 보시면 유체의 밀도, 입자의 속도, 입자의 지름, 그리고 유체의 점성계수 또는 동점성계수까지 이렇게 4가지 임자로만 결정됩니다. 즉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라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큰 크기로 얼마나 끈끈한 유체 속을 움직이느냐만 따지면 됩니다. 여기서 입자의 비표 면적, 즉 부피 대비 건널비 비율을 레이놀즈 수식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표 면적은 흡착이나 반응 속도를 다룰 때 쓰이는 개념이지 흐름의 층류, 만류를 가름할 레이놀즈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입자의 지름, 액체의 점도, 입자의 속도는 모두 레이놀즈 수를 구성하는 임자이지만 액체의 비표면 정말 여기서 벗어납니다. 답은 3번입니다. BOD5로 최종 BOD를 구한 뒤 잔존 공식으로 이일 후 남은 BO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BOD5는 소비량이므로 소비 공식로 최종 BOD를 역산하고 잔존 공식심로 이후 남은 양을 구합니다. 소비 공식과 잔존 공식만 정확히 구분하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차 침전지의 역할은 포기조를 거친 슬러지를 가라앉혀서 맑은 물만 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팽화, 즉 벌킹이 일어나면 슬러지가 물을 잔뜩 머금어 부피만 커지고 무거워지지 않아서 바닥으로 잘 가라앉지 못합니다. 이렇게 침강성이 나빠지면 가라앉아야 할 슬러지 일부가 가라앉지 못한 채 물과 함께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유출수에 섞여나가는 부유물질, 즉 SS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팽화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팽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 슬러지 부패나 포기조 관리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라 거리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침전지에서 입자가 100% 제거되는 기준, 침전 속도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침전지 설계에서는 어떤 침강 속도의 입자까지 100% 걸러낼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이 한계 침강 속도가 곧 표면부 하율과 같습니다. 우리 침전지를 통과하는 동안 신은에서 바닥까지 가라앉는 입자가 100% 제거되며 그 기준 속도가 유리함의 수평 반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침강 속도, 유입 속도, 침전 효율은 이 기준과 다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폐수에 염소를 주입하면 물속 암모니아성 질소와 반응해 클로라민이 생성됩니다. 원자 염소가 물과 만나 가수분해되어 차하염소산이 만들어지고 이는 다시 차하염소산이온과 수소이온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생긴 차하염소산과 차하염소산 이온이 폐수 속 암모니아와 결합하면서 무기클로라민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즉 염소 소독 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이 있으면 유리잔류염소 대신 클로라민 형태의 결합잔류염소가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트리알럼에 타는 염소와 유기물이 반응해 생기는 별개의 물질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답은 4번입니다. 자, TEST는 실제 정수장에 약품을 넣기 전에 작은 비커 여러 개로 미리 최적 조건을 찾아보는 실험입니다. 핵심은 급속교반과 완속교반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먼저 은집재를 넣은 직후에는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저어줍니다. 약품이 물 전체에 고르게 퍼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1에서 5분 정도 100rpm 내외의 급속교반으로 약품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이고 나면 작은 입자들이 서로 뭉쳐 플럭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너무 세게 저으면 만들어진 플럭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40에서 50rpm 정도로 낮추고 10에서 15분간 천천히 완속교반하여 플럭이 크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이 플럭을 가라앉혀 침전시키는 것이지요. 즉 순서상 처음에는 빠르게 짧게, 다음에는 느리게 길게 젓는 바는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온이 오를 때 물속 용존산소량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물속에 잘 붙어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날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온도가 오르면 산소의 분압이 커지면서 물표면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이 세지고 그만큼 물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름철에 물이 따뜻해지면 물고기가 산소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온도가 낮은 겨울철 찬물일수록 오히려 용존산소량은 많아집니다. 그러니 온도 상승은 용존산소량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이어집니다. 답은 1번입니다. 크로미온과 강한 독성을 지니므로 이를 비교적 안전한 크로미올로 바꿔준 뒤 수산화물을 시산화크로미움로
침전시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크로미올로 바꾸는 것은 산화수를 낮추는 반응, 즉 환원 반응이므로 선되는 절신이 산화되면서 크로미움을 환원시켜줄 물질, 다시 말해 환원제가 필요합니다. 보기를 보면 오존, 염소, 차염소산나트륨은 모두 산화력이 강한 산화제입니다. 이런 물질은 오히려 오염물질을 산화시켜 없애는 데 쓰이는 것이지 이미 산화된 크로미올을 더 낮은 산화수로 되돌리는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황산제의 찰은 처리원 상태로 들어있어 스스로 처리오일로 산화되면서 크로미온의 전자를 넘겨주어 크로미올로 환원시킵니다. 이후 소석회 등으로 pH를 조절해 수산화크로미움로 침전시켜 제거하지요. 같은 원리로 아황산나트륨이나 아황산수소나트륨도 환원제로 쓰입니다. 정리하면 산화제인 오존, 염소, 차염소산나트륨은 제외되고 환원제인 황산제의 철 만납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될 때 양쪽의 담량수가 같아진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노르말 농도로 표시된 용액은 부피를 곱하며 담량수가 나오고 중화 반응에서는 산의 담량수와 염기의 담량수가 정확히 같아집니다. 그래서 산의 농도 곱하기 부피는 염기의 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염산의 농도를 N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풀립니다. 즉 염산 50ml와 0.4 노르말 수산화나트륨 25ml가 서로 담량수가 같아지도록 맞춰지므로 계산하면 염산의 농도는 0.2 노르말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 내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값이므로 pH는 9이면 1900ppm입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는 물의 이온곱 상수입니다. 어떤 수용액이든 수소이온과 이 수산화이온을 곱하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제곱로에 일정합니다. 즉 무수소이온과 커지면 수산화이온은 그만큼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이고 두 지수를 더하면 항상 마이너스 14가 되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9와 5를 더하면 14가 되지요. 따라서 pH 9인 용액의 수산화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몰/리터이며 답은 2번입니다. 슬러지 용접 지수와 슬러지 밀 도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SVI는 mLSS의 g이 차지하는 부피이고 SDI는 그 역수의 100을 곱한 값입니다. SVI가 크면 슬러지가 잘 안 가라앉아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뜻이고 이때 SDI는 작아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대장균군은 사람이나 가축의 장 속에 늘 살고 있는 세균입니다. 그런데 대장균군 자체는 병을 잘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왜 이걸 굳이 측정할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장균군이 물에서 검출된다는 것은 그 물에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이 섞여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변이 섞였다면 그 안에 잠티푸스균이나 코네라균처럼 물을 통해 옮겨지는 다른 병원균도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즉 대장균군은 병원균 자체를 직접 찾기 어려울 때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질관리에서 대장균군을 측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다른 수인성 병원균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호기성 미생물의 성장이나 공장 폐수 유입, 수은 오염 정도는 대장균군 측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고도 처리 공법은 질소를 없애는지, 인을 없애는지 아니면 둘 다 없애는지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질소는 빼고 인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공법을 묻고 있지요. AO 공법은 이름 그대로 현기조와 호기조 두 단계로만 구성됩니다. 현기 상태에서 인 방출균이 인을 방출하고 이어지는 호기 상태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인을 다시 흡수하게 만들어 슬러지와 함께 인만 골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질소 제거를 위한 무산소조가 아예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A2속 공법은 현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3단계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고 2단계, 5단계 바덴포 공법도 무산소조와 호기조를 여러 번 배치해 질소와 인을 함께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인만 목표로 한다면 이 셋은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발열량 문제에서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의 차이는 수분 때문에 생깁니다. 연료 속 수분이 연소열을 빼앗아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자매만큼 손실이 생기는데 이 손실분을 뺀 것이 저위 발열량입니다. 추정식으로는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에 물의 증발자면 상단값식 600을 곱해서 고위 발열량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수분 20%를 소수로 바꾸면 0.2이고 여기에 600을 곱한 120kcal/kg, 이 수분 증발에 쓰이는 손실 열량입니다. 이를 고위 발열량 2500에서 빼면 2380kcal/kg 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형화 처리는 폐기물에 시멘트나 플라스틱, 유기중합체 같은 물질을 섞어서 구타 부피를 줄이고 유해물질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가두는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기초법, 유기중합체법,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은
모두 이 고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반면 활성탄 흡착법은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활성탄의 미세한 표면에 오염물질을 흡착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고체 덩어리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폐수속 오염물질을 없애는 고도 처리 방법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형화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이 문제에서는 활성탄 흡착법만 성격이 흡착법만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부식성 폐기물은 폐산과 폐알칼리로 나뉘는데 둘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수소이온 농도 지수입니다. 산성이 강할수록 pH가 낮고 알칼리성이 강할수록 pH가 높다는 이리만 떠올리시면 두 기준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폐산은 액체 상태로 pH가 2.0 이하인 강산성 폐기물을 말합니다. 반대로 폐알칼리는 액체 상태로 pH가 12.5 이상인 강알칼리성 폐기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파알칼리 기준이므로 pH 12.5 이상이면서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획하셔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폐기물 시료는 양이 많다 보니 분석 전에 대표점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축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구획법, 원추사분법, 교호사법입니다. 구획법은 시료를 격자 모양으로 나누어 무작위로 채취하는 방법이고 원추사분법은 시료를 원뿔 모양으로 쌓은 뒤 4등분해서 마주보는 두 본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교호사법은 삽으로 시료를 교대로 떠서 양쪽에 나누어 쌓는 방식이지요. 면체분할법은 이러한 폐기물 시료 축소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전체의 평균 수분 함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단순히 성분별 수분 함량을 더해서 평균 내면 안 됩니다. 성분마다 폐기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비를 가중치로 곱해서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각 성분의 구성비에 그 성분의 수분 함량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하면 전체 폐기물 100kg 중 수분이 몇 kg인지가 나오고 이것이 곧 평균 수분 함량이 됩니다. 음식 분류가 구성비도 크고 수분 함량도 압도적으로 높아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만 함으로 잡으시면 계산 과정을 검산할 때도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연소의 종류는 연료가 고체냐 기체냐 기체냐, 즉 어떤 형태로 파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기체는 확산연소, 액체는 증발연소와 분해연소, 고체는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조연연소라는 말은 이런 분류체계 자체의 얽매 용어입니다. 조연이라는 말은 연소를 도와주는 것, 즉 산소처럼 반응을 돕는 조연성 물질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지 연료의 형태에 따른 연소 방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서 찾는 존재하지 않는 연소 형태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를 보면 분해연소는 고체나 액체가 열분해되며 타는 방식이고 증발연소는 액체나 고체가 그대로 증발한 기체 상태로 타는 방식이며 파면연소는 수처럼 파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파는 방식으로 모두 실제 분류에 속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압축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압축비는 쓰레기를 압축했을 때 부피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압축 전 부피를 압축 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질량은 압축 전이나 후나 그대로이고 밀도만 바뀌지요.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니 반대로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량을 놓고 보면 부피는 밀도에 반비례하므로 압축비는 결국 압축 후 밀도를 압축 전 밀도로 나눈 값과 같아집니다. 즉 압축 후 밀도가 압축 전보다 크므로 그만큼 부피가 작아졌다는 뜻이고 그 비율이 바로 압축비입니다.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2.1이 되므로 답은 3번입니다. 폐기물을 압축했을 때 부피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압축비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게가 그대로인데 밀도가 커졌다는 것은 부피가 줄었다는 뜻이라 압축 전후의 밀도비로 계산합니다. 압축비는 압축 후 밀도를 압축 전 밀도로 나눈 값이고 부피 감소율은 입니다. 밀도가 2.14배가 되면 부피는 처음에 약 46.7%로 줄어 감소율은 약 53%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적환장은 비교적 작은 수집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장거리 수송을 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즉 처분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형 차량이 그대로 왕복하면 비효율적일 때 중간에서 대형 차량으로 갈아 싣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 원리로 보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기수송 방식은 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집과 이송 과정에서 적환장 같은 중간 환적 시설이 필요합니다. 처분장이 원거리에 있어 불법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나 소형 차량 수송이 비경제적인 경우도 모두 장거리 수송에 따른 문제를 적환장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입니다. 반면 대형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애초에 한 번에 싣는 용량이 커서 차량을 갈아 실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환자의 존재 이유인 소염에서 대형으로의 환적이 이미 컨테이너 자체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셈이지요. 답은 2번입니다.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피로 주어진 쓰레기를 무게로 바꾼 뒤 인구수와 기간으로 나눕니다. 부피의 밀도를 곱해 무게를 구하고 인구 곱하기 수과 일수로 나눕니다. 답은 2번입니다. 건조로 증발한 수분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른 찌꺼기 양은 건조 전후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고형물 비율을 곱한 값이 건조 전후로 같다고 놓고 건조 후 무게를 구한 뒤 차원 무게에서 뺍니다. 답은 1번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를 도모하는 제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예치금 제도, 부담금 제도, 쓰레기 종량제는 모두 경제적 요인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내리려는 수단입니다. 예치금 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 값에 미리 처리 비용을 얹어두었다가 회수되면 돌려주는 방식이고, 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든 생산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방식이며, 쓰레기 종량제는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내게 해서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셋 다 폐기물과 직접 관련된 감량화, 재활용 제도입니다. 반면 환경력 환경평가는 개발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사전 행정 절차입니다. 폐기물 감량화나 재활용을 직접 유도하는 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사업 시행 전 환경성 검토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 폐기물 재활용, 감량화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환경경 평가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하는 여러 방법 중 수거 차량의 대수를 세어서 무게로 바꾸는 방식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쓰레기차 대수 하나하나를 저울에 달 수는 없으니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오간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한 다음 여기에 쓰레기의 밀도를 곱해서 중량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재된 차량의 대수를 세어서 계수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적재 차량 계수 분석법이라 부릅니다. 나머지 보기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직접 계근법은 차량의 무게를 저울로 직접 재는 방법이고, 물질수지법은 원료 물질이 들어오고 생산 물질이 나가는 관계를 따져 발생량을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경량법은 발생량 조사 방법이 아니라 인구 증가 등의 추세를 이용해 장래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라 이 문제와는 결이 다릅니다. 문제 지문에 나온 대수 조사와 밀도를 곱해 중량으로 환산한다는 표현이 바로 적재 차량 계수 분석법의 정의 그 자체이니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거 차량 대수를 구하는 문제로 하루에 나오는 전체 쓰레기 양을 먼저 구한 다음 트럭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양으로 나누면 됩니다. 먼저 하루 총 발생량을 구합니다. 인구 10만 명에 1인당 0.9kg을 곱하면 됩니다. 이제 이 양을 적재용량 5톤짜리 트럭으로 나누어 필요한 대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발생량을 적재용량으로 나누는 방식은 수거 차량 소요 대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니 단위를 킬로그램에서 톤으로 맞추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퇴비화가 끝나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부식질이라는 안정된 물질이 생깁니다. 이 부식질은 토양을 개량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식질은 입자 표면적이 넓고 다공성이라 물과 양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토양의 완충능을 높여주고 때알 구조를 만들어 토양 구조를 좋게 하며 보수력이 커져서 용수량도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문제는 가용성 무기질소 부분입니다. 부식질은 질소를 유기물 형태로 붙잡아 서서히 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용성 무기질소가 한꺼번에 씻겨나가거나 용출되는 양을 줄여주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즉 용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출량을 증가시킨다고 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폐기화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폐기화는 시설비, 운전 에너지가 적게 들고 고도의 기술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어 2번, 3번은 맞습니다. 또 원료 상태가 매번 달라 품질 표준화가 어렵고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4번도 맞습니다. 문제는 1번입니다. 생산 퇴비는 화학 비료보다 비료 가치가 낮고 부피 감소율도 70% 이상으로 크지 않아 제한적입니다. 즉 1번이 퇴비화 특성과 반대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로타리 킬르는 원통형 드럼을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그 안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입니다. 드럼이 굴러가면서 폐기물을 뒤섞어 주기 때문에 파쇄하지 않은 드럼통이나 대형 용기도 그대로 투입할 수 있고 예열이나 혼합 같은 전처리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또한 공급 방식을 여러 형태로 설계할 수 있어 유연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문제는 연소 효율입니다.
회전을 시켜도 폐기물과 연소용 공기가 골고루 접촉하기는 쉽지 않아서 로타리 킬은만으로는 완전 연소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로타리 킬은 뒤에 2차 연소실을 따로 두어 미연소 가스를 마저 태우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이 때문에 소각 효율 자체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열효율이 높고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로타리 킬은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펜톤 산화법은 침출 수속 남분해성 유기물을 처리할 때 쓰는 대표적인 고급 산화법입니다. 핵심은 과산화수소와 철연을 함께 넣어주는 것인데요. 철 이온이 촉매 역할을 하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시켜 반응성이 아주 강한 EH 라디칼을 만들어냅니다. EOH 라디칼의 강력한 산화력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까지 산화시켜 처리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펜톤 시약은 과산화수소 플러스 철의 조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리는 촉매로 쓰이지 않고 질산은 펜톤 반응의 구성 시약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슬러지 케이크의 비중을 구하는 문제로 무게가 아니라 부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체 비중은 전체 무게를 전체 부피로 나눈답시고 각 성분 부피는 무게를 비중으로 나눠 구합니다. 고형물 40%, 건조 중량 400kg이면 전체 1000kg, 수분 600kg입니다. 고형물과 물이 섞이면 비중은 1보다 크고 고형물 비중보다는 작게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혼합 폐기물은 크기가 제각각이라 부속 파쇄기나 소각로 같은 장치에 큰 덩어리가 그대로 들어가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별로 걸러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데 이때 쓰는 방법이 스크린 선별입니다. 스크린 선별은 체의 눈 크기를 기준으로 폐기물을 통과시키거나 걸러내는 방식이라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큰 폐기물을 앞반에서 미리 걸러내면 뒤에 오는 파쇄기, 소각로 같은 후속 처리 장치를 보호할 수 있어서 전처리 공정에 많이 쓰입니다. 나머지 보기도 원리가 다릅니다. 손 선별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을 직접 골라내는 방법이고 공기 선별은 종이나 플라스틱처럼 가벼운 물질을 무거운 물질로부터 바람의 힘으로 끼워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석 선별은 철 성분처럼 자섬을 가진 물질만 필수할 때 사용합니다. 모두 크기 기준에 자동 분류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음영 파워 레벨은 소리 에너지의 절대 크기를 데시벨로 나타낸 값으로 기준 음영 파워 10의 마이너스 12제곱와트와 비교해 로그로 환산합니다. 10의 거듭제곱의 로그를 취하면 지수가 그대로 나오므로 10의 11제곱의 로그는 11, 여기에 10을 곱해 110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흡음재는 소리 에너지를 흡수해서 없애는 재료인데 크게 다공질형과 판진동형으로 나뉩니다. 다공질 흡음재는 재료 안에 미세한 구멍이 촘촘히 뚫려 있어서 그 구멍 속으로 소리가 들어가면 공기의 마찰과 점성 저항 때문에 음에너지가 열로 바뀌면서 흡수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공질 흡음재는 대부분 섬유질이거나 스펀지처럼 기공이 많은 재질입니다. 유리, 솜, 안면, 광물면, 식물섬유류, 폴리우레탄 같은 발포수지 재료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비닐 시트는 얇고 매끈한 막 형태의 재료로 기공 구조가 없습니다. 이런 막 형태 재료는 소리를 흡수하기보다는 진동판처럼 떨리면서 특정 주파수의 음을 흡수하는 판, 진동형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므로 다공질 흡음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파동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 관계에 따라 종파와 횡파로 나뉩니다. 종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평행한 파동입니다. 종파가 진행할 때는 매질이 촘촘한 부분과 성긴 부분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앞으로 전달되므로 종파를 소밀파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매질 입자끼리 부딪히며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파는 매질이 있어야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음파는 공기 분자가 밀하고 수한 부분을 반복하며 전달되는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반면 지진파 중 S파는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직각을 이루는 횡파에 속합니다. 정리하면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평행하고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며 S파는 종파가 아니라 횡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 소음의 평균 파워 레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데시벨을 노그 단위라 그냥 산수 평균을 내면 안 됩니다. 각 레벨을 에너지로 되돌려 더한 뒤 개수로 나누고 다시 로그를 취해야 합니다. 큰 값인 95 데시벨이 전체를 끌어올려 단순 산수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음 측정 시 측정점을 어디에 잡아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환경 기준 중 소음 측정 방법에서는 일반 지역의 경우 측정점 반경 3.5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에 치면 위 1턴 2에서 1.5m 높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소음을 듣는 위치,
즉 귀의 높이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4번 지문은 이 높이를 0.5m로 적어 놓았지요. 지면 바로 위 0.5m는 실제 기준인 1.2에서 1.5m보다 훨씬 낮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소음기를 손으로 들고 측정할 때는 측정자의 몸에서 0.5m 이상 떨어뜨려 신체에 의한 반사음의 영향을 줄여야 하고, 마이크로폰은 주된 소음원 반향을 향하게 하며 원칙적으로 5구에서 측정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